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입니다. 사람의 인내심이란 모두 그 한계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도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웬만한 일들은 모두 꾹꾹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남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저는 참을성이 많다기보다는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힘든 부탁을 받아도 왜 나한테 시키냐라는 생각보다는 성취감을 더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됐고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뚝 잘라버린 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속 시원한 일이었어요. 이혼 전에는 저도 어디에나 있는 며느리였어요. 옷가게에서 일하는 남편과 회사원으로 일하는 저는 맞벌이 부부였고 애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에 4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죠. 시부와 이혼한 시모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를 챙기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어요. 솔직히 차로 2시간 거리라 오고 가기 힘들었지만 남들 챙기는 건 다 챙겼어요. 명절, 생일, 특별한 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내려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죠. 솔직히 새 며느리 중에 저만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손이의 형님은 이때쯤엔 이혼을 한 상태였고 손아래의 동서는 저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책임감 같은 건 아니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고 저도 그런 일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것처럼 시모도 필요하니까 부른다 싶었거든요. 시부라도 있었으면 또 달랐겠지만 혼자 있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런 시모는 매우 성급한 사람이었죠. 뭐든 시키고 보자는 식인데 정작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시키려고 하니 꼭 나중에 탈나게 만드는 사람이요. 게다가 인식이 아주 옛날 사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며느리들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이요. 편하게 앉아 있는 꼴을 못 본다고 해야 하나요? 추석 명절에 새 며느리가 전 부쳐놓고 준비 다 해놓고 믹스 커피라도 한잔 할라 치면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있을 시간 있으면 나가서 밭이라도 가꿔라. 여자 셋 모여서 할 일 없이 노닥거리는 게 웬 말이냐? 호시절이야 호시절. 어디 며느리가 시모 앞에서 노닥거리며 쉬는 꼴을 보여? 이런 시모의 말투와 행동을 못 버틴 게 첫째 형님이었죠. 시모가 가장 자주 불렀고 마치 식모처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의 말로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한테도 그렇게 못할 거야. 라더군요. 저도 전에 들은 바라 그게 어떤 건지 몰랐지만 형님이 이혼하고 나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마치 저를 고용된 직원처럼 부려먹더라고요. 아니, 직원이면 편의를 봐주기나 하죠. 이건 뭐 편의조차 없는 일방적인 명령, 화냄, 질책의 연속이랄까요? 솔직히 이때쯤에는 형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고도 남았어요. 집이 멀어도 시모의 부름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주말마다 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청소와 밭일을 시키는데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주 내내 남편을 닦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보다 못해 가야 하는 거고요. 남편은 주말 장사가 더 잘 되니 같이 갈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아들과 딸을 친정에 맡겨놓고 시모일 거들러 주말에 시골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제게 냉장고 청소를 맡기더라고요. 일단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내야 하니 김치 냉장고에 고개를 숙여 김치통을 꺼내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워서 끙끙대고 있다가 한 번에 훌쩍 들어올렸는데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한 발짝 디뎠어요. 그런데 디딘 곳에 미끄러운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걸 밟고 뒤로 넘어진 저는 뒤쪽에 있던 선반에 엉덩이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눈앞이 번쩍하는 통증에 들고 있던 김치통까지 떨어뜨리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고꾸라지듯 허리를 숙였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큰 소리에 뛰어온 시모가 한심하다는 얼굴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서 요령 피우는 거 봐라. 요새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거냐? 빨랑 안 일어나? 안 아픈 거 다 알아. 어디서 이런 야가 빠진 것들만 데려와가지고는. 그렇게 막말을 던지는데 사실 이때는 화를 낼 상황도 아니었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발 쪽에 있는 수건이 한 장 보였어요. 아까 전에 시무가 청소하라며 던져준 마른 행주였어요. 딱 보니 제가 밟고 넘어진 게 이 행주 때문이었더라고요. 결국 저는 주섬주섬 일어나 가방부터 집어들고는 시모에게 말했죠. 너무 아프니까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이고, 병원은 무슨. 걸을 수 있으면 안 아픈 거야. 꼴랑 선반에 박아놓고는 무슨. 저는 시모의 반대에도 동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시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지만 그 말을 듣고 있기엔 너무 제가 아팠거든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엑스레이상 골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부위로 보면 꼬리뼈랑 엉덩이뼈 쪽인데 옆에서 보면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그게 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걸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계속 있으면 CT를 촬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골절이 아니길 바라며 일단 진통제를 받아 시댁에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별거 없대지? 거 봐라. 꼴랑 약 한 봉지 들고 올 거 뭐하러 병원까지 가서 돈을 써. 돈이 남아 도는구나. 일하기 싫으면 그냥 올라가.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들기 전에. 내 자식이지만 어디 가서 저런 것들만 구해오니. 속에서 천불이 나. 그 말에 저는 시모에게 고개로 인사를 하고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로 싸울 힘조차도 없었거든요. 차에서도 앉아있는 내내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악셀 브레이크 밟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길이 잘 닦여 있어서 덜 힘들었지 만약 길이 험했다면 참지 못하고 내려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에 결국 저는 알아 누웠어요. 엉덩이가 아팠으니 배에 베개를 대고 엎드려 있었죠. 도저히 애를 볼 상황이 안 돼서 애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저녁 늦게 남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자마자 화부터 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전화와서 난리야. 아니, 일 안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내려가지를 말지. 왜 내려가서 또 이런 성가신 일을 만들어? 엄마 성격 알면서 꼭 이렇게 부스럼을 만들어야 돼? 나 아픈 거 안 보여? 아파서 집에 왔는데 그게 문제야? 게다가 다친 건 어머님 탓이 더 크다고. 나한테 소리치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고 소리쳐. 아니 뭘 어떻게 다쳤다고 그렇게 끙끙대? 엄마 말로는 단순 타박이라는데 뭐가 그렇게 아픈데? 엉덩이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다며. 병원도 갔다 왔고 입원하라 소리도 없었다는데 그냥 일 좀만 해주고 오면 될 일 아냐? 아무리 일이 하기 싫다고 해도 이러면 엄마도 빈정상하지. 나 진짜 아프다고 말했지. 그리고 어머님이 수건을 밑에 던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거 밟고 넘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넘어진 게 내 탓이니? 그리고 내가 아픈데도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을 해야 해. 그러다 내 몸 골병나면? 애들은 누가 보고 일은 어떻게 해? 남편은 제 이야기에도 전혀 공감하지 않더라고요. 딱 보니 제가 단순 타박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쉽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증이 전혀 가시질 않고 더 심해져서 결국은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CT를 찍었더니 청골이라는 엉덩이뼈가 골절이 돼서 앞뒤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도 고정 같은 건 못하고 하루 한 번 물리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플 때 진통제 정도 놔주고요. 다른 부위면 깁스를 하거나 수술을 할 텐데 엉덩이뼈는 그냥 그대로 낫게 두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원을 하겠냐는 말에 어차피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 집에서 약이나 먹으면서 요양하겠다고 했어요. 의사에게 물리치료는 한 번씩 나와서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무리더라고요. 결국 애 하원도 남편에게 부탁했죠. 그런데 남편은 엄청 툴툴대며 집에 오더라고요. 아직도 꾀병이야? 알겠어. 당신 아픈 거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집안일도 안 해놓고 애는 나한테 맡기고 이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시위를 이따위로 하는 건데? 시위? 남편의 말에 저도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죠. 말보다는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찍어온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래도 내가 꾀병이야? 엉덩이 뼈가 찢어져서 앞뒤로 갈렸는데 뭐? 꾀병?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대. 입원하라는데 그냥 왔거든? 그걸 보는 남편의 입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뼈가 앞뒤로 갈라져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데 일을 할 수 있었겠어? 진짜 실망이다, 당신. 어떻게 아프다는 마누라 병원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도리어 꾀병이라며 탓을 해? 진짜 부서진 건지 몰랐잖아. 미안해. 남편이 멋쩍은 얼굴로 사과를 하는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모였죠. 남편은 의뢰하던 대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애미한테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일 좀 거들라고 해라. 저번 주에 그렇게 해놓고 가서는 집이 엉망진창이야. 지가 싸지른 건 치워야지. 가란다고 홀라당 집으로 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 안사람 집에 못 가요. 엉덩이 뼈 골절됐대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꼴랑 그렇게 넘어진 걸로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내 뼈는 남아나지도 않았어. 일하기 싫어서 관두라 그래. 우리 집에 그렇게 요령 피우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진짜 골절이에요. CT 찍었는데 앞뒤로 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당분간은 이 사람 말고 다른 며느리 부르세요. 남편의 간곡한 말에도 시모는 의심이 되는지 다음날 집에 왔더라고요. 또 누워있냐? 뭐가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어? 시어머니 오셨으면 발딱발딱 일어나서 맞이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 제가 골절이라고 들으셨잖아요. 못 믿어서 오신 거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하세요. 그러잖아도 물리치료하러 가야 되니까요. 결국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시모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했더라고요. 집에 오셨으니 집안일 좀 해주고 가시라고. 결국 시모는 씩씩대며 집안일을 해놓고 이틀 뒤에 가셨어요. 시모가 던진 수건 한 장에 넘어지게 됐으니 저한테 뭐라 말은 못하셨죠. 결국 남편의 부탁으로 이틀 동안 제 수발을 들어준 시모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니면 언제 시모의 수발을 들어보겠어요? 그렇게 시모가 저의 수발을 들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신다고요. 아무래도 첫째 형님 내외 이혼하고 일 부려먹을 사람 없으니 우리 집 쪽으로 이사 오시는 듯 했죠. 걱정이 앞섰지만 설마 지금보다 더 괴롭히겠나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사한 날부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저녁 시간 주말 할 것 없이 제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만 골라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이유도 다양했어요. 집 청소, 요리, 짐꾼, 행사, 수발 등등등. 저는 화가 날 대로 났지만 참았어요. 혼자 사는 시모가 힘들 때는 부를 수도 있지 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날은 둘째가 어린이집 다녀온 길이었어요. 밤중부터 오르던 열이 해열제를 먹여도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소아과를 갔는데 결과는 폐렴소견. 결국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 했어요. 애가 어리니 제가 애 옆에 있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들을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까이 있는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친정은 시댁보다는 멀고 애 학교 보내기에도 힘든 것 같아서 시모를 찾았는데 그게 나중에 저를 후회하게 만들 줄 이때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시모가 손주를 나쁘게 할 리 있겠어요? 잘해주면 잘해줬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일단 둘째 먼저 입원시켜놓고 남편에게 잠시 같이 있어달라 했어요. 집에 와서 첫째를 시모에게 맡겨놓고 집에 돌아와 저는 둘째 입원을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창 다 싸고 이제 일어나려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내밀어 보니 첫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할머니가 집에 가라고 했다고만 하더라고요. 택시 태워서 보냈다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시모에게 전화부터 했죠. 어머님, 첫째가 집에 왔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말을 하시지. 어떻게 애 혼자 택시 태워서 보낼 수 있어요? 택시라도 태워보낸 거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생각이 모자라도 어쩜 그리 모자라니? 둘째가 폐렴이면 첫째도 폐렴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 늙은 노인 혼자 사는데 폐렴 걸린 애를 데려다 놓고 나 폐렴 걸려서 입원하면 어쩌려고 애를 여기다 맡겨? 몰상식한 짓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까지 시무일은 나 몰라라 하더니 지들 힘들 때는 애나 맡기고 말이야. 어머님, 첫째는 이미 검사했는데 폐렴이 아니래요. 폐렴도 아닌 애를 맡아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아님 병원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난 다 못 믿어.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 폐렴이면 어쩔 거야? 나 죽는 꼴이 그렇게 빨리 보고 싶니? 아예 나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지 그래. 그 막말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하지만 머리통에 연기가 날 만큼 화가 나긴 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 괴롭히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시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죠. 어머님이 첫째 돌려보냈어. 어머님 도움 못 받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시간 좀 내. 뭐? 왜 애를 안 봐주신대? 혼자 사는 늙은이 폐렴 걸리게 만드는 며느리라며 아주 난리도 아니셨거든?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를 택시 태워서 홀라당 집에 보내셨더라. 기도 안 차서 정말. 그러니까 당신이 퇴근 후에 둘째 병간호해. 결국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두 아이를 케어하게 됐죠. 남편은 낮에 일을 하는 동안 첫째는 학교와 학원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둘째 병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퇴근 후에 둘째 병간호를 하고 저는 저녁에 첫째 밥 먹이고 함께 있어준 뒤에 애가 잠든 밤에 홈캠을 애 방에 켜두고 병원으로 와 남편과 바통 터치했어요. 진짜 피말리는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니 첫째가 아침부터 쭉 혼자잖아요. 남편은 주말이 바쁘고 주말은 지나야 둘째는 퇴원이고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재차 부탁해서 애 밥만 챙겨주라고 했어요. 남편과 제가 없는 점심 식사만요. 그렇게 주말이 잘 지나가나 했는데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어요. 첫째한테서요. 엄마, 나 배고파. 집에 먹을 거 없어? 응? 점심 많이 안 먹었어? 집에 사놓은 건 없는데. 혹시 엄마가 배달시켜줄까? 응. 알았어. 엄마가 분식 시켜줄게. 근데 점심 맛이 없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놓고 왔는데? 몰라. 할머니가 밥 안 주고 빵 하나랑 우유 하나 주고 가셨는데. 뭐? 식사를 안 챙겨주셨다고? 냉장고에 반찬 가득 넣어놨는데? 그거 안 차려주셨어? 몰라. 난 방 안에 있었어. 할머니가 빵이랑 우유 주면서 나더러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할머니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방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병균 옮기면 할머니한테 혼날 거라고. 그래서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할머니가 너한테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어느 할머니가 친손주를 병균 취급을 해요?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죠. 당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왜 또? 무슨 일인데 일하는데 전화를 해? 웬만하면 집에 가서 하자, 응? 집에 오면 이야기할 시간이라도 있어?
내일도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실 건데 애를 병균 취급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여보, 유난 떨지 마. 애가 과장되게 말하는 거겠지. 엄마가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은 당신 엄마를 너무 몰라.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거든? 지금 당장 둘째 병원 앞으로 와. 지금 일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일을 못 봐줘? 당신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일에는 다른 직원한테 부탁해서 잘도 빠져나오더니 애 아플 때는 왜 못해? 결국 제 말에 남편은 투덜거리며 병원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어요. 첫째 아들이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괜찮은가 싶은 마음도 잠시 아들이 몰래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들, 울었어? 왜 울어? 엄마가 여기까지 왔잖아. 똑해, 응? 엄마, 할머니가 나더러 병균 덩어리래.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호루 자식?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나쁜 말이야. 할머니들이 가끔씩 쓰는 말인데 너는 몰라도 되는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싸가지 없는 건 엄마 닮았다고 했어. 근데 싸가지는 뭐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꾸역꾸역 눌러 담으며 최대한 아들에게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도 있는데 나쁜 말이야. 그 말도 기억에서 얼른 지워. 그리고 애탁해서 꼴도 보기 싫대. 애탁?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잠시 생각하던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외탁을 했다는 말. 첫째가 저를 닮아서 보기 싫다는 말이었겠죠. 더 이상 저는 시모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애를 달래고 둘째 병원에 와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냐고요. 자식 키우신 분이 어떻게 손주한테 그런... 내일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런다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니? 그리고 내가 못할 말했어? 걔가 병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균이라고 한 거고 널 닮아서 외탁했다고 한 거지. 그나저나 그 애미나 그 자식이나 똑같네. 그걸 또 그새 너한테 일로 바쳤어? 이러니 내가 정이 안 가지. 알겠어요. 정 안 가는 손주 볼 일 없으실 테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리고 주말에도 저 부르지 마세요. 안 갈 거니까요. 싸가지 없고 꼴 보기 싫은 며느리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마세요. 부르려면 어머님 아드님이나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었죠. 그리고 시모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시모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목 뼈가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하라는 거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길래 저는 기회다 싶었어요. 남편이 좀 가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모가 밥을 차리라는데도 밥 안 차리고 혼자 사온 거 먹고 시모가 화를 내는데도 들은 척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시모가 열이 받아서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너 뭐하러 왔어?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나 염장 지르려고 왔냐? 복장 터지게 만들 일 있어? 어머님, 그래서 밥 드시라고 빵 드렸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대로 해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싫으시면 그냥 다른 며느리 부르세요. 내가 못 부를 줄 아냐? 너 이러는 거 내가 아들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너네 이혼하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이 나쁜 것. 어디서 이런 짓을 해? 아픈 사람을 데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첫째 며느리는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미 이혼했고 막내 며느리도 척치고 살고 계시잖아요. 아들 셋에 두 며느리가 담을 쌓았는데 곧 저도 담 쌓고 지내게 생겼네요. 제 말에도 시모는 당당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요. 예, 너 이리 와라. 네 마누라 어떻게 좀 해. 나 아파서 수발 들러와 놓고는
꼴랑 빵 한 쪼가리 주고는 밥 먹으란다. 어디서 이런 미친 것을 데려왔어? 아, 진짜. 와이프 좀 바꿔줘봐요. 바꿀 필요 없어. 나 다 듣고 있으니까 할 이야기 있으면 해. 당신 도대체 거기까지 왜 간 거야? 갔으면 엄마 수발 좀 잘 들어줘. 왜 매번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당신한테도 문제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좀 떽떽거렸다고 당신까지 똑같이 굴면 어떡해? 윗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당신도 똑같네.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내가 내 자식이랑 닮은 것처럼 당신도 당신 어머님이랑 닮은 건 당연하겠지. 나는 당신 엄마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하거든? 그래서 내 새끼 그렇게 만든 사람 용서 못해. 그리고 어머님도 나 어차피 용서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이혼하자. 우리 애한테는 이런 할머니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면 벌벌 떨 줄 알았니? 차라리 잘 됐어. 야, 나도 이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얼른 이혼해라. 꼴도 보기 싫은 것. 어디서 당당하게 머리 쳐들고 있어? 그 꼴을 보니 첫째 형님이 이혼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난다고 딱 그 꼴이잖아요. 제 탓으로 자식들 이혼하게 만든 거 생각도 못하고. 이혼을 선언한 후 저는 애들 둘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의 집은 반씩 부담해서 마련한 거였기에 남편에게는 시세의 반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양육권, 친권 모조리 제가 가져온다고 했어요. 시모의 행동으로는 애들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요. 애들 물건까지 싹 다 들고 나온 것을 확인한 남편이 그제야 제가 진심이란 걸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하잔 말이 겁주려고 내뱉은 말이 아니란 걸 이제 알았나 봐요.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그제야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다시 생각해봐. 애들은 어쩔 건데? 당신 혼자 애들 키울 수 있어? 그거 여간에서는 못하는 일이라고. 이혼은 좀 아니잖아. 늙은 노인이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 있어? 나는 이미 당신 어머님한테 실망했어. 그리고 어머님 편만 드는 당신한테도 실망한 지 오래됐지. 나는 나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어. 이제껏 잘 참았으니까. 그런데 내 자식한테 모질게 대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어떻게 친할머니가 손주한테 그런 행동을 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야 어머니가 잘못했지. 그래도 그걸 굳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였으면 흘려들었겠지. 근데 애잖아.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소리 듣고 상처받아야 하는데. 결국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때 제 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형님, 저 막내예요. 혹시 이번 설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실 수 있어요? 미안해 동서, 나 이혼하기로 했어. 이제 그 집안 사람 아니니까 설에 내려가는 건 알아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죠? 저 진짜 미치겠어요. 형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 오셔서 며느리 잘못 봤다면서 늙은 놈을 모시지도 않는다고 난리를 치시느라. 동서한테만 그러면 다행일 거야. 나는 진짜 우리 첫째한테 한 거 생각하면. 저도 이제 연락 끊어야 할까 봐요. 저번에 혹시나 싶어 한번 시골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키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친정에서는 남편 오면 닭부터 전복까지 몸에 좋은 거에다가 먹이기 바쁜데 전 밥도 못 얻어먹고 일만 하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말이야. 어쨌든 난 앞으로 쭉 그 노인네 보러는 안 가. 이혼할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되네요. 첫째 형님부터 둘째 형님까지. 저도 올해부터는 시댁 안 가야겠어요. 어머님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자 이번에는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니 눈앞에 있는 남편이 훤히 보여 차라리 전화를 받고 제 의지를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 너 이번 설에 내려오너라.
네가 잘못한 거는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어차피 이혼하고 나가봐야 너만 고생 아니냐? 이혼하지 말고 이번 설에 내려와. 거의 명령조였어요. 제가 마치 무조건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혼하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다른 사람 손에 크는 거 난 못 봐. 당신은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애들 할머니랑 싸우고 이혼한다고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것도 자랑이야? 제가 뭐라고 맞받아치려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제 옷자락을 꾹꾹 잡아당기더라고요. 애 앞에서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첫째를 달래려던 그때 첫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면 나 아빠 따라가야 해. 아빠 바쁘면 나 또 할머니랑 있어야 하는데. 나 할머니 집에 보낼 거면 나는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전화를 통해서 첫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며느리 네가 애를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으로 키웠어. 어디 어른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들, 외할머니 방에 가 있어. 애를 안방으로 보내놓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이제 알겠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이제 그만 좀 잘 살펴보라고. 저 작은 애도 제 할머니 집에 안 가려고 난리잖아. 저 애 데려가서 행복하게 키울 자신 있어? 애가 벌써 불행한데. 미안한데 나 이혼 번복 안 해. 그리고 애도 못 데려갈 거야. 애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끝까지 싸울 거니까. 결국 제 말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잘 됐죠. 제가 시모에게 당한 일들로 인해 제게 좀 유리하게 됐어요. 게다가 당연히 애들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혼 후 동서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형님, 잘 지내세요? 저도 이혼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하나뿐인 며느리 감싸줄 줄 알았는데 더 부려먹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 할라치면 두 형님들 욕을 하면서 저한테 똑같은 년이라고 막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당하고 사셨나 몰라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걸 어쩌냐네요. 참나. 내 편 들어줬으면 시댁이랑 인연 끊고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 했는데 세상 일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혹시 아세요?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거면 시모한테 위자료 청구도 된대요. 전 제가 당한 일 다 증거 모아서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동서의 말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 셋이 나란히 시모를 이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결국 돈까지 뜯기고 며느리들은 모두 이혼하는 상황이 되니 지금은 더 이상 삼형제 중 그 누구도 시댁에 들리지 않는다더군요. 참 꽃이다 했어요. 이혼 후에 저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애를 키우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은 친정엄마와의 사이에 애착이 잘 형성되었던 터라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돌아오다가 엄마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 골절로 요양병원에 단기 입원하게 됐어요. 3달간의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다시 모셔가려고 했죠. 친정엄마 입원 후 2달 동안은 매일같이 친정엄마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매주 주말에는 오빠 내외와 함께 애들 둘을 데리고 함께 병문안을 갔죠. 그렇게 퇴원을 2주 앞두고 주말에 가족 다 같이 엄마 면회를 가던 날이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다가 저는 깜짝 놀라 멈췄어요. 그 방에 전 시모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오다가 전 시모의 얼굴을 보고는 제 뒤로 후다닥 숨어버리더라고요. 저 망할 놈! 넌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냐? 예의는 어디 갖다 팔아먹었어, 어? 여전히 싸가지 없는 걸 보니 네 엄마가 아주 잘 키우고 있나 보다, 응? 그 빈정거리는 말투에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전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가라앉았던 화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왜 남의 귀한 손주한테 소리 질러요? 애 놀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우리 강아지 일로 와. 저 망할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왜 애를 울려? 친정어머니의 등 뒤로 쫓아가 숨는 손주를 보던 시모가 이번에는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네가 아들이랑 이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 꼴로 병원에 갇혀있지는 않았을 거다. 망할년, 내 신세가 어쩌다 이리 됐을꼬. 처음부터 네 년이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마음에 썩 들지도 않은 며느리를. 네 엄마도 참 딱하다. 친정엄마 여기 버려두고 니들끼리 잘 지내고 있겠지.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우리 일에 이렇게 참견인 건지.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옆 침대 아줌마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언제 봤다고 할머니네 가족을 욕해요? 이만큼 화목한 가족도 없는데. 노인네가 노망이 들어도 한참 들었구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짓 해도 이 집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알뜰살뜰 엄마를 보살피고 간병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제 집 팔아서 친정엄마 집을 다니게 쉽게 고쳐주는 건 더 힘든 일이지. 세상에 이런 딸 있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렇지. 나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이런 며느리 하나 얻고 싶구만. 이런 며느리 있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라고. 매번 올 때마다 생판남인 우리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흔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모두 엄마와 같은 병실의 환자분들이셨어요. 6인실을 같이 쓰시는 분들인데 매번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 사와서 같이 나눠 먹었더니 다들 저희한테 무척 잘해주셨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껴들긴 왜 껴들어? 어린 놈의 새끼도 저 여우 같은 년도 다 똑같이 싸가지 없는 나쁜 년놈들이라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혔지. 내 모를 줄 알고? 저는 이혼 후에 그쪽 가족분들과 연락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 와 계시는 것도 그쪽 가족분들의 생각이시겠죠. 엄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지 마시고 애한테 욕도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엄연히 남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욕하고 소리치면 저희도 참지 않을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너, 네가 여전히 내 아들 조종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여기서 꺼내. 나 여기서 꺼내주란 말이야.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사람 본 적도 한참 전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요. 이러니 며느리가 셋이나 도망가죠. 그리고 자식들도 돌보고 싶겠어요? 본인한테 물으세요. 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니까. 이혼한 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완전 남남이라고요, 남남. 결국 빈정상한 우리는 2주가 남았지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퇴원수속을 밟기로 했어요. 그런데 퇴원수속 밟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서로 깜짝 놀랐죠. 당신 어머니 들어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퇴원해? 우리 때문이라면 걱정 마. 지금 퇴원수속 밟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서 폭력성 있는 노인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야. 아, 같은 병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밀쳐서 넘어뜨렸더라고. 참 여전하시네. 사람 변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셋이나 떨어져 나갔는데도 전혀 바뀐 게 없으셔. 우리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당신한테는 참 못할 짓 했지. 그리고 그걸 이제야 알아차린 것도 미안하고. 이제야 알아차린 거야? 당신도 참 늦다. 어떻게 이런 사태를 여태껏 모를 수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알아차린 것도 다행이지. 당신이 당신 엄마 편들 때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는 참 놀랄만한 일이긴 해. 큰형이 재혼하려는 문제 때문에 알게 됐어, 우리도. 형 재혼하려고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그 형수님 될 분도 예전 형수님처럼 엄청 부려먹으려고 하셨나봐. 근데 그 형수님도 보통 분은 아니라서 결국 엄마랑 연 안 끊을 거면 자기랑 끊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형도 재혼에 다시 실패했거든. 그러고 나서 형이 나서서 어머니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이면 우리 셋 중에 그 누구도 재혼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이야. 솔직히 우리 형제 전부 다 그때쯤에는 다들 눈을 뜬 거지. 어떤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삼형제 중 누구도 어머니를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머니 집 처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모시자 라는 결론이 됐고, 전 남편은 부끄러운 건지 괴로운 건지 연신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하더라고요. 하긴 저런 상태의 사람을 집에서 케어하긴 힘들 테니까. 제가 사무실 밖에 있는 전시모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전시모는 애먼 사람을 붙잡으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병문안 한 번도 안 오던 놈. 네가 자식이야? 나 집에 갈란다. 집으로 보내줘. 왜 나를 여기다 처박아 놓냐고. 여태껏 우리 탓, 이제는 없는 며느리 탓만 하셔. 그때 당신 말 들었으면 우리가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하지 마.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당신도 앞으로 잘 살아. 그때 한 당신 선택이 지금 당신을 만든 거니까. 나한테도 과거 이야기 꺼내지 말고. 전시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사람을 칼같이 쳐내며 좋으실 대로 살아오셨으니 옆에 버틸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그렇게 시모가 사무실 밖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외쳤지만 결국 다음 목적지는 다른 요양원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시모는 자기 잘못을 모르더라고요. 아들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이제는 없는 며느리 탓을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집도 처분당해서 나가더라도 갈 곳이 없을 텐데 저리 집에 가자고 용을 쓰다니. 그 집에는 더 이상 자신을 그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직까지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짧은 재회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이 둘은 제법 컸고 재혼 생각은 아직 없지만 좋은 만남을 이어갈 사람도 생겼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제 아이들을 상처받게 할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친할머니에게조차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남들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찾아가는 건 아마 아이들이 지들 인생을 찾아 독립을 하고 난 뒤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늦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저도 참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돈 주고도 하고 싶지 않을 경험이긴 하지만 3명의 며느리를 이혼시키는 시모라니. 예전에는 치가 떨릴 만큼 싫었는데 지금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오면 그런 사람으로 완성되는 건지. 이 글을 쓰면서 예전의 일들을 꺼내보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왕 꺼낸 김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함께 욕하고 화내주시면 제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앞두고 허술한 속임에 넘어갈 뻔했다가 파혼을 한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혼이란 문턱 가까이까지 가서 인생이란 걸 좀 더 깊게 배웠어요. 사람이 돈에 대해 악랄하고 추잡해지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살면서 이런 건 드라마나 기사에서만 일어나는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최악의 인간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럴 거라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높아지는 바람에 앞으로 제가 좋은 사람마저 경계하다가 놓쳐버리게 될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누구나 조심하며 대인을 만날 필요가 있지만 조심한다고 옳게 보는 눈마저 가려버린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을 사연으로 올리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 문제를 바라보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끝마칠 때쯤엔 제 분별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위해 소개팅을 통해서 만난 인연입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크게 마음이 있어서 만남을 시작했다기보단 각자 생각하는 개념이 비슷해서 자연스레 관계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자산 관리에 진심인 편이지만 예비 신랑 쪽도 돈에 대해서 철저한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 대상이 돈만 헤프게 쓰는 사람이 아니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돈을 모으는 개념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친 계기가 되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은 7개월 정도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1년 남짓한 시점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예비 신랑도 남녀 관계의 로망은 딱히 갖지 않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우선적인 기준이 사랑이어야 하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맞는 듯하여 결혼을 마음먹은 게 더 컸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사람을 주기적으로 1년 정도 만났다면 그래도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30년을 넘게 제가 모르는 환경에서 모르게 자라온 상대방을 다 알기엔 1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시에 제가 지금보다 어렸으니 생각도 그만큼 어렵기에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결혼의 결심을 먹었을 때부턴 서로 조금 더 이성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비전 없는 사랑에만 치우쳐서 앞날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게 결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이라 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겨우 6개월밖에 못 간다고 결국 남은 인생은 그저 길을 같이 걸어갈 동료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먼 길을 저 나름대로 잘 내다보고 신랑감을 골랐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씩 예비 신랑이 실속만 챙기는 모습을 볼 때면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14살 어린 남동생 있다고 했지? 혹시 걔 대학 가면 우리가 돈 대줘야 되는 거야? 결혼하면 개인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돼서 우리한테 애라도 생기면? 결혼하면 개인 돈이 왜 없어?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 만들기로 했잖아. 그 밖에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 당연히 내 동생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냐? 지금은 이렇게 알아서 한다고 확신하지만 그때 돼서 사정이 달라지면 나한테 손 벌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돈을 쓰다 보면 부부 공동자금에 손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각서라도 쓰는 게 어때? 불안하면 쓰던가. 근데 그럴 리 없으니까 자기나 회식 좀 줄여. 사람 좋아하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잃는 게 돈인 거 몰라? 인맥도 자산이라는 거 아는데 결혼하면 나가는 돈 많아질 테니까 적당히 관리 좀 해. 예비 신랑이 제 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가 무슨 의도로 묻는 건지 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여자의 감정인가 봐요. 실속 챙기는 거 좋고 저도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이 믿음직스러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가족에게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니 이 남자가 저를 여자로는 전혀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비 신랑 태도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외동이라서 형제 쪽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빌려줄 일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집에만 돈이 들어가면 더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 그대로 14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까지 남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에는 건강에 무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해서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수입이랑 여건에는 차질이 생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게 집에다가 생활비를 대주더라도 저는 따로 모은 돈이 4억 5천 정도 있었어요. 나가는 돈만 있던 게 아니라
제 나름 목돈을 만들 정도의 수익은 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 신랑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저희가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라서 각자 수익은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어서 나가는 돈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돈을 모았는데 정작 외동인 예비 신랑은 시부모가 노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랑 동갑의 직장 연차도 더 높으면서 겨우 2억 8천 정도를 모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모은 것 자체는 당연히 대단하다, 칭찬을 해줘야 할 부분인 거 알아요. 요즘처럼 물가 높은 마당에 주식이나 투자도 안 하고서 2억 넘게 모으기가 어디 쉽나요? 근데 이렇게 저는 예비 신랑 여건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는데 예비 신랑은 유독 제 가족에게 나가는 돈을 벌써부터 우리 부부 돈이라 생각하면서 아까워하니까 저도 서운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비 신랑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내 돈 나가는 게 아깝다고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어디 말로만 표출해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고민은 예비 신랑한테서 약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보인다는 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가는 돈이 많아도 정말 알뜰하게 관리하는 편이었는데 예비 신랑은 수익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모이는 돈이 적었어요. 예비 신랑이란 사람은 정말 다 좋은데 사람 만나는 걸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예비 신랑이 제 가족에게 돈 들어가는 걸 한마디씩 시비 걸 때면 저도 예비 신랑의 인맥에 대해서 한 번씩 태클을 걸어줬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제 성격상 남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아서 인맥까지는 자기 역량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편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목돈에 연연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모은다는 것이 쌓이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상대방의 마인드를 책임감과 연관지어서 보거든요. 저랑 예비 신랑 둘 다 비전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야 착실하게 모으면 금방 쌓이는 것이니 액수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정말 다 좋은데 사람 만나는 곳에선 돈을 아끼지 않는 예비 신랑의 마인드가 우리 관계에 대해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경 쓰였던 겁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우리 가족이 예비 신랑한테 더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되는 인맥 아닌가요? 정작 예비 처가한테는 말만 가족이라고 하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돈을 발할 수 있으니 더 확실하게 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 한 번씩 저를 화나게 했어요. 처가댁은 노후 대비 어떻게 할 거야? 두 분 다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서. 나중에 뭐 우리한테 손 벌리거나 얹혀 살겠다는 둥 그런 건 아니겠지? 뭐?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서운하게 해야 돼?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생활비를 계속 보내줄 거라서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는데 자기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우면 내 도움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 형편 어려워졌다는데 내 할 바 아니라고 하면 괜찮겠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무래도 우리 집은 나 빼면 엄마 아빠 이렇게 둘 뿐인데 자기 집은 자기 빼고 세 식구잖아. 게다가 자기 동생은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고 당연히 장인 장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세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우리 집보단 크잖아. 이 정도는 가족으로서 걱정할 수 있는 거야.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제 부모님 형편에 대해 얘기는 안 했는데 저희 쪽은 부모님이 번화가에 건물 하나를 사들여서 병원 시설에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챙겨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효심이었고 도리라고 생각해서 용돈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예비 신랑한테 별말 안 했던 건 집에 빚이 있지 않은 이상 부모님 형편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해봤자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결혼할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의 재력은 제 결혼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계속 저희 부모님이 백수라서 하도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 언젠가는 밝혀질 거
그냥 우리 부모님 건물주라고 상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어. 사실 내 동생도 부모님이 등록금 대줄 수 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동생 등록금만큼은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건물주? 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말 안 했어? 자기 진짜 대단한 집 딸이었구나? 어떻게 그런 대단한 집에 살면서 티를 안 낼 수가 있지? 나 같으면 건물주 부모님 뒀다고 자랑 엄청 했을 것 같은데. 자기야, 이런 건 겸손이 아니야. 자랑할 건 자랑하면서 결혼 상대가 나를 깔보지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날 예비 신랑이 활짝 웃는 걸 처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예비 신랑은 그날 하루 종일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라온 과정을 궁금해했어요. 저녁 먹으면서 묻는 대로 다 답을 해줬더니 자기가 부잣집 사위라도 된 것 마냥 들떠서는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때문에 저희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돈독해질 수밖에 없도록 예비 신랑이 제게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정작 예비 신랑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비 시부모 노후 준비는 제가 아는 내막과는 좀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원래 예비 신랑은 예비 시부모가 노후 준비 다 된 상태라서 둘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는 둘 다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라서 당시 퇴직을 하고 소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은 연금이 얼마 안 돼서 그것만으로는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한 번씩 기념일만 되면 용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용돈만 있으면 굳이 우리한테는 손 벌리지 않을 거라고 뒤늦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모 노후에 대해 엄청 대단한 자산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아예 예비 시부모에게 터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념일마다 용돈을 주고 있었고 예비 시부모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예비 신랑이 돈을 보내줘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계속 돈을 줘야 한다는 거네.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우리 각자 가족한테는 새 가족 생겼다는 이유로 확실히 선 긋기로 했잖아.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하는 건 내가 딱히 간섭 안 할게. 그건 그런데 그래도 이건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우리 부모님이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처가 쪽은 부자잖아. 이러면 한쪽이 무조건 치우치게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도 좀 그럴걸? 친동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시댁은 손가락 빨고 있다고 생각해봐. 쪽팔리지 않겠어? 자기 웃긴다. 우리 부모님이 백수인 줄 알 때는 기를 쓰고 손에 안 보려고 하더니 까고 보니까 자기 쪽 형편이 안 좋아서 손을 벌리시겠다? 다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그런 게 쪽팔릴 문제야? 자기는 우리 부모님 백수라고 했을 때 쪽팔렸나 봐? 아니, 내가 어떻게 처가를 그렇게 생각하겠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좀 팍팍했다는 거 인정할게. 솔직히 우리 집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 맞아. 그래서 손해보는 거 더 무서워했던 거야. 나도 너희 집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일부러 자존심 세웠던 거야. 예비 신랑은 그제야 자기의 진심을 실토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죽은 채로 사과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예비 신랑 기를 죽이고 고개 숙이게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예비 신랑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순간 저까지 남을 짓누르며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했던 것 같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사이의 고비였다면 고비라고 할 수 있었겠네요. 저희는 서로 경제관 차이에 대해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한 뒤에야 결혼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비 신랑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비 신랑과는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예비 신랑이 돈 문제로 저한테 꼬리를 내렸으니 계산적인 행동을 심하게 하지 않을 거고 저희 가족에게 제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는 아까워하지 않겠구나 확신을 했죠.
오히려 그렇게 예비신랑의 밑바닥까지 속 시원하게 터놓으니까 사실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문제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려고 날짜를 잡은 뒤 저 나름 신경 써서 한우 세트를 준비했어요. 예비신랑이랑 의논 안 하고 준비했던 거라 예비신랑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긴장하는 제게 보나마나 자기 부모님이 저를 100점짜리 며느리라고 생각할 거라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게 예비신랑이 제게 주는 위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부모는 진짜로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다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솔직히 버선발로 뛰어올 정도로 좋아해 줄지는 몰랐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미움을 받는 것보단 100만 배 나은 대접이 아닙니까? 저는 그 뒤로 안심하면서 내숭 없이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편하게 나누다 보니까 예비신랑이 생각보다 저에 대해 많은 걸 얘기해 놨더라고요. 예비신랑이 미리 언지를 했다길래 저는 그저 제 성격이나 됨됨이, 직업이랑 나이 정도만 말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경제력까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놨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형편까지도요. 불쾌했다기보단 예비신랑이랑 돈 때문에 잠깐 갈등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효자라서 가족한테는 돈을 안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해 좀 예민했어요. 아마 아가씨 처지를 잘 모르고 서운한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아가씨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해요. 그럼요. 이미 얘기 끝난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근데 저희끼리 사소하게 오간 다툼인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셔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데 이미지가 깎였겠어요. 이미지가 깎이긴 왜 깎여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이던데. 나는 오히려 아들을 나무랐다니까요. 요즘 애들 돈 개념이 해퍼서 자기한테 투자하기 바쁘지 누가 부모한테 손 안 벌리려고 결혼자금 미리 모아서 4억을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나이 3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우리 아들이 무조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을 과하게 깎아내리면서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냥 제 편을 드는 느낌이더라고요. 마치 제 환심을 사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예비 시부모와 첫 만남이기도 했고 첫 만남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환심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저 착각이라고만 봤습니다. 어쨌든 예비 시부모는 제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치 안 부려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좋아해 주시니 그걸로 점수는 괜찮게 땄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한다면 시집살이는 크게 당하지 않겠구나 함부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예비시댁을 찾을 때면 예비 시부모에게 일찍부터 며느리 노릇을 잘했어요. 이미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며느리가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다면서 딸이 있었다면 좀 덜 했을 텐데 무뚝뚝한 아들만 있다 보니까 며느리를 너무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딸이 생긴 것 같아 정감이 간다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다고도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그런 애교 많은 예비 시모에게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예비 시댁과 친해지면 저 또한 생활이 편할 테니까 예비 시모의 이런 친근함이 좋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딸이랑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하라고 내가 같이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서 예비 시모와 개인적으로 데이트 날을 잡았어요. 예비 시모한테 뭐 하고 싶었냐고 물었는데 막상 하고 싶은 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같이 놀러 나가고 싶었대요. 저더러
그냥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 있으면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제가 알아서 데이트 코스를 짰습니다. 원래는 주말마다 예비신랑과 꼭 만남을 가졌는데 한날은 일부러 예비신랑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예비시모와 단둘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신랑 만날 때보다 더 신경 써서 그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비시모를 만나서 대형 카페에 디저트를 먹으러 갔는데요. 희한하게 예비시모가 내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거나 높은 건물들만 쳐다보길래 혹시 재미가 없냐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좀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누구랑 같이 노는 건데 재미없을 리가 있겠니? 그냥 바깥 나들이 안 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많이 생긴 게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네. 어쩜 건물들이 이렇게 다 화려하다니? 이런 것들도 다 주인이 있겠지? 건물주들은 돈 못 벌어도 참 배부르겠다, 야. 알고 보니 예비시모는 지나다니면서도 저랑 식사를 하거나 커피 한 잔을 하면서도 내내 건물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의도가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가 그 다음 말을 뒤잇는 순간 제가 생각해오던 예비시모란 사람과 그 실체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소영아, 사돈 쪽도 건물주라고 했지? 병원 시설에 임대 주고 있다면서 바깥사돈 건물도 여기에 이런 것들처럼 큼직큼직하니? 달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야? 사돈 어른들은 좋은 곳에서 두 발 뻗고 자겠구나. 너무 부럽다. 아, 저도 자세한 건 굳이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도 건물 있는 거랑 사는 건 별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계세요. 연식 60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걸요. 물론 압구정에서 값비싼 아파트이고 80평에 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 건물 얘기를 하면서 눈을 반짝거리는 예비시모가 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아이고, 어디 사는 게 뭐가 중요하니? 사돈이 그렇게 알뜰하니까 너도 그 장점을 쏙 배달맞나 보구나. 사돈이 자식 하나도 너무 잘 키우셨어. 어떻게 노후 대비까지 그렇게 탄탄하게 해놨대? 나도 생각이 좀 트인 사람이었으면 건물 하나 사놨을 텐데. 혹시 사돈 건물이 어떤 건지 나도 좀 구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때 아차 싶었습니다. 예비시모가 저랑 놀고 싶어 했던 건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건물이 궁금해서였다는 걸 크게 알아챘어요. 그래서 저와 시간을 보내는 내내 건물만 쳐다보기 바빴고 제가 알아서 저희 부모님 건물 앞으로 데려가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도 못했던 건지 예비시모가 불편하면 굳이 안 그래도 된다며 한 발자국 양보하더군요. 못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예비시모한테 구경시켜드리겠다고 말은 했는데 부모님의 건물까지 가는 내내 저는 예비시모가 던지는 말에 전부 떨떠름하게 답했어요. 애교 많다고만 생각했던 예비시모의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무력에 눈이 먼 사람 같아서 정이 살짝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건물 앞에서 예비시모는 더욱더 가면을 벗었습니다. 사실을 듣기만 했을 때보다 직접 확인했을 때 더 큰 충격과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비시모는 건물 앞에서 박수를 짝짝 치면서 진짜 높고 크다고 병원 시설이 몇 군데 들어있는지 건물주면 병원에서도 지인 할인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건물에 자리 하나 나면 자기 가게 하나 들여주면 안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거의 예비시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 건물이라서 개인적인 장사는 안 되고 건물주는 병원 관계자의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같은 거 없다고. 그냥 건물을 갖고만 있는 거고 월세만 받는 거라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몇 개 대답은 얼추 사실이기도 해요. 건물주한테 병원 할인이 왜 들어가겠어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직계가족이 아닌 생판 남이 무슨 권리로 할인을 요구하나요? 어쩌면 건물의 자리 하나쯤은 아빠가 선의를 베풀어 한 자리 내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짜는 안 되죠. 저희 부모님도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요. 예비 시모가 바라는 건 지금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겠다는 심산인 거잖아요. 저 그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노력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 혐오하고요. 그런데 그 싫은 짓을 예비 시모가 그날따라 주야장천 해대더라는 겁니다. 예비 시모가 묻는 것마다 제가 부정적인 대답을 늘어놓았더니 곧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니까 자기 기대에 못 미쳤는지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이 건물이 본인 재산이길 했나요? 아님 누가 재력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이라도 했나요? 아니죠. 그저 그쪽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당최 예비 시모가 실망할 게 뭐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예비 시모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제가 건물주 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비 시모가 제게 애정을 주었을까요? 돈 때문에 저를 며느리로서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시모가 제게 큰 피해를 준 건 아니라서 예비 신랑한테 확신 있게 따질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고민했었습니다. 겨우 돈 욕심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이 돈에 예민하기도 하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고 게으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왠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예비 시댁과 부딪힐 것 같은 날이 꼭 올 거란 확신이 계속 들었어요. 예비 신랑과도 돈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예비 신랑도 저를 환대했고 배포도 넓어졌고요. 묘하게 예비 신랑 모습이 예비 시모와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계속 고민하던 문제는 얼마 안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말에 예비 신랑이랑 같이 차를 타고 펜션을 놀러 가고 있었는데요. 잠시 쉴 겸 휴게소에 들렀어요. 예비 신랑이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차에 휴대폰을 놓고 갔었죠. 그 타이밍에 휴대폰으로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2번 연속 전화가 오길래 한번 받아봤더니 예비 시모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네 아빠가 돈을 준비 못했어. 일단 소영이 살살 구슬려서 소영이 돈으로 결혼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머리 좀 굴려보면 안 되겠니? 건물주 딸인데 그 정도는 껌이잖아.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신랑이랑 저는 각자 모은 돈을 반반씩 합쳐서 결혼자금으로 될 예정이었던지라 서로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가 무슨 돈을 왜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해 못했고 또 그게 왜 우리 결혼이랑 연관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엄청 급박해 보이는 예비 시모 태도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정체를 숨긴 채 내용을 더 엿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수화기 안에서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이름을 몇 번 부르더니 혼자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입을 가만두질 못하더라고요. 이 멍청한 인간이 글쎄 2억에다 빚까지 내서 웬 공유 오피스텔 하나를 매매해버렸지 뭐니. 친구가 같이 하자 해서 투자했다는데 벌써 3달이나 됐다더라. 근데 그게 또 망조라서 벌써 적자래. 나더러 겨우 있는 8천까지 달라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은 이랬어요. 예비 신랑이 모았다는 돈 2억 8천은 사실 없는 돈인데다가 예비 시부모가 어떻게든 마련해 놓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비 시부가 몰래 빼돌려서 더 불리고자 친구 사업에 투자를 해버렸고 이혼 얘기가 오갈 정도로 싸웠지만
결국 8천만 원까지 예비 시부한테 빼앗긴 상태라고 했어요. 애초에 예비 신랑은 그런 돈을 모은 적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위해서 예비 시부모가 대출을 받아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아들 뒤치다꺼리를 부모 둘이서 나름대로 해결해 놓은 거죠. 그 모든 게 건물주 딸인 저를 붙잡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저를 더 열받게 했어요. 소영이가 모은 돈이 4억 5천은 된다고 했지? 결혼식은 최대한 소규모로 하고 그 돈으로 혼수랑 예물까지 하는 식으로 잘 좀 해결해봐라. 절대 남자라고 더해가는 그런 거 없다는 것도 똑부러지게 말해놓고 최대한 잘해서 불쌍하게 보여봐. 혹시 공짜로 결혼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남자 나이 30 초반과 여자 나이 30 초반은 확연히 다른 거라는 예비 시모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나이에 그런 직업이면 더 젊고 건강한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인데 저는 나이도 있고 출산 준비까지 하면 이미 노산으로 시작할 테니까 남자 쪽에서 손해를 먹고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늙은 여자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내 입장에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결혼 자금을 더 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 앞에선 알랑방귀 뀌면서 어떻게든 제 환심을 사 실체를 숨기기 바쁘더니 제 뒤에서는 예비 신랑이랑 이런 사기 작당을 꾸미고 있었다는 게 웃기잖아요. 당연히 겨우 빙산의 일각을 확인한 셈이겠지만 저는 일단 그 순간에 이미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제가 결혼을 고민했던 이유에 확신을 가해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듣다 보니 예비 신랑이 계산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집에 손해보기 싫다는 식으로 말했던 과거들도 머릿속을 스쳐가더군요. 그렇게 피해보긴 싫어하면서 어쩜 남의 돈은 그리도 쉽게 생각하는 건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이미 내년으로 결혼식장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계약금도 예비 신랑이 바빠서 그 돈으로 제가 먼저 예약을 해 놓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예비 신랑 바쁘다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 식장 예약마저도 예비 시모가 시켜서 일부러 제 돈만 쓰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아, 왜 말이 없어? 답답해 죽겠네. 지금은 우리가 급한 상황이니까 소영이 돈밖엔 답이 없다고 알아들었어? 일단 결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걔가 우리 집 사람으로 들어오면 돈은 안 갚아도 돼. 식구끼리 무슨 돈을 빌리고 갔겠니? 그 부분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소영이 도망 못 가게 단단히 잡아라. 네, 어머님. 잘 새겨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사기 결혼당할 뻔했는데 손해보기 전에 싹을 자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머님께서 오두방정 떨면서 해주신 경고는 거지 새끼한테 잘 전해놓을게요. 그동안 제 시간 빼앗긴 건 좀 억울하지만 저 놓쳐주셔서 감사드려요. 수학이 아는 아주 잠잠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지 식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비신랑 폰이 잠겨 있어서 녹음 파일을 전송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그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예비신랑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예비신랑이 껄껄 웃으면서 자기는 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 아주 깨끗한 남자라며 흔쾌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게 통화 녹음을 쉽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전송이 완료된 후로는 폰을 돌려주고 겉옷을 챙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자기 가족 먹여 살릴 물주인지 몰랐네. 그동안 부모랑 머리 맞대고 우리 집 등골 빼먹을 작당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입에 모터 달린 줄 알았잖아. 지금은 건물주 딸 놓치게 생겨서 난리가 났던데 얼른 통화해보지 그래?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뭐야, 내 전화 받은 거야?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아? 엄마가 뭐라던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했든 그거 다 엄마 망상이야. 어머님이 내 돈 떼먹고 안 갚을 국내하고 있던데? 망상도 어쩜 그런 빈대 같은 망상을 한다니? 돈 때문에 아들이 젊은 나이에 나처럼 늙은 여자 만나서 억울하신 것 같더라.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더 엿같지 않겠어?
경제력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너 같은 거지 새끼 만나서 내 돈 다 털릴 뻔했잖아. 얼른 엄마랑 통화하라니까? 우리 지금 파혼하는 거야. 저는 그대로 예비신랑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곤 결혼식장 예약한 것이 생각나 문을 닫기 전에 정산을 해줬어요.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 뚜껑을 열고는 그대로 예비신랑 차 시트에다 커피를 쏟아줬습니다. 너 때문에 날리게 된 식장 위약금 있잖아. 이걸로 퉁치자. 앞으로는 돈 착실하게 모아서 어린 여자 만나. 멍청한 여자를 꼬셔야 될 거야. 그래야 순순히 돈 내주지 않겠어?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더니 예비신랑 혼자서 안절부절 난리가 났더군요. 저를 당장 붙잡긴 해야겠는데 차를 두고 갈 순 없고 차 시트는 망가져서 화가 나는데 나와 파혼해버렸으니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고 혼자 많이 복잡해 보이길래 그냥 작별 인사하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휴게소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예비신랑이 이 와중에 자기 차가 먼저라고 생각을 한 것도 대단했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고 휴게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뒤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전화를 받지 않고는 대신 녹음 파일을 보내줬어요. 예비신랑한테 네 엄마가 한 소리 직접 들어보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니 쪽팔린 줄은 알았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합의하에 파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했던 거랑 결혼 인사드렸던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준비했던 것이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더라고요. 예비신랑을 잇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끈질긴 거머리 집안을 만났었나 봐요. 요가를 배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지 한두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날 요가 학원을 가던 중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웬 아줌마가 부모님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부르며 찾는다길래 서둘러 쫓아갔더니 세상에나 그 아줌마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내 탓이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 좀 데려가줘요. 절대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건물주 딸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우리 애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잘못 없으니까 제발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 사돈. 나도 사정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쪽에서 자기 아드님 아깝다고 우리 딸 돈 빼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받아달라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 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아끼는 자식을 그런 집에 보낸답니까? 이미 우리 딸이 그쪽 아들 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남의 직장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큰소리치고 있는 부모님께 급하게 다가갔더니 그 여자가 저를 받고 그때부턴 저를 붙잡으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듣자 하니 예비 시부가 투자했던 친구 사업이 그 짧은 기간에 폭삭 망했더라고요. 적자만 생기고 수익은 세 발의 피도 안 된 수준이래요. 친구 사업은 결국 부도를 맞았고 친구 혼자 빚더미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예비 시부가 그 빚을 떠안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채에 손 벌리기 전에 우리를 찾아온 듯 했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면 내가 차차 갚을게. 돈만 먼저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지난번에 했던 통화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나이 먹고 헛소리 짓거린 거야. 내가 너처럼 귀한 딸내미를 어떻게 등쳐먹겠어. 네 돈 떼먹을 생각 없었다. 다 갚을 테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라. 아니, 결혼만 좀 해줘. 지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추한 꼴 당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딱 봐도 문제 있는 집에 누가 희생정신으로 시집을 가겠어요. 요즘은 어린데 건물주 딸인 아가씨들도 많아요. 딴 건물 전전하면서 멍청한 아가씨들 한번 찾아보든가요. 저는 똑똑해서 더는 그 집에 기회 주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하필 성형외과가 많았던 우리 건물 주위에는 유독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예비 시모를 찍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정말 급하긴 했는지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드님 직장 좋으시잖아요. 대출 몇 개 땡겨 받으세요. 결혼시켜서 차차 갚을 생각 마시고 은행이랑 부지런히 얘기를 해봐요. 혹시 알아요? 은행원 아가씨 중에서 건물주 딸이 있을지?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부지런히 발품 팔아야 거지 아들 장가 보낼 텐데요. 그만하고 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영업 방해죄로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아예 퍼질러 앉으면서 자기 팔자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팔리든지 말든지 포기를 해버렸나 봐요. 저는 할 수 없이 예비 신랑한테 문자를 넣었고 사진을 찍어서 당장 데려가라고 했어요. 1시간 내로 안 오면 경찰에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불같이 달려와서 자기 엄마 끌고 사라졌어요. 그게 예비 신랑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우연이라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그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저더러 참 냄새 오래가는 똥 밟았다고 고개를 내젓습니다. 그러고는 결혼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런 똥은 다신 묻혀오지 말라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그들은 제게 겨우 똥처럼 더러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리가 맞으면 부부가 되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판단이 오만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결혼 대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귈 때도 인품을 유의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악연을 끊어낼 수 있어 나름 현명했지 않나요?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생 선배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절한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셔.